어느 날 나는 암 환자가 되었다. 2011년 봄 무렵 이따금 깊은 숨을 쉴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통증은 이후에도 가끔 찾아왔지만 잠깐 그러다 사라지곤 해서 그냥 그럴 때가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해 12월 어느 날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난생 처음 겪어보는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지 너무 답답해서 샤워를 하면 좀 나을까 싶어 급히 욕실로 들어갔지만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깨와 등, 허리,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가공할 통증. 이것이 제가 느낀 암의 강렬한 첫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근막염 같다면서 물리 치료를 권했는데 너무 아파 치료받는 것 자체가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곧 좋아지겠지 싶어 열심히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좋아질 기미는 조금도 안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더욱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이었고 아침이면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운전할 때 울퉁불퉁한 도로나 과속 방지턱을 지나는 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차체를 따라 몸 안의 통증도 함께 요동을 쳤습니다. 이번엔 한의원을 찾았고 한의원에서는 신경통이라면서 침과 한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나고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저는 파란불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깜빡이는 파란불이 끝나기 전에 건널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이지 제 힘으로 도로 저편까지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숨은 왜 이렇게 차는지 이미 이때부터는 숨을 쉴 때도 통증이 느껴지고 장기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근처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2012년 3월 중순 집 근처 대형병원 정형외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우선 뼈 스캔 검사부터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던 의사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진상으로만 보면 딱 말기암 환자 사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의사는 당장 MRI를 찍자고 했습니다. 일말의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저는 암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뼈결핵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혈액을 알았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게 다시 문제가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길 바랐습니다. 좀 더 정확히 확인하려고 MRI 촬영을 한 뒤 결과를 보기 위해 의사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선생님, 별거 아니죠? 그렇게 물으며 모니터로 향하던 제 시선에 여러 개의 종양 덩어리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신장엔 큰 종양이 보이고 그리고 척추뼈 여러 군데에 MRI 촬영을 복부만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뼈 스캔한 사진상으론 목뼈에서 꼬리뼈까지 가슴, 오른쪽 어깨, 양쪽 갈비뼈, 양쪽 골반, 무릎, 발목에도 병변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사형 선고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도요. 저에게 그 정도의 상식은 있었습니다. 전이 된 암은 못 고친다는 상식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그렇게 아팠던 이유가 근육, 근막의 문제도 신경의 문제도 아닌 암 때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제 인생의 TV를 누가 딱 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동안 도로가 흐릿하고 삐뚤삐뚤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때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그 어여쁜 것들을 두고 가야 한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독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아빠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가장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그 당연한 꿈이 다 소용없게 되는구나 생각하니 슬프다기보다 전혀 손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산병원으로 옮겼고 최종 진단 결과 제게 내려진 병명은 다발성 전이 신장암이었습니다. 전이된 암의 수가 최소한 10군데 이상은 된다고 했습니다. 평소 통증이 느껴지던 부위를 생각해보니 대략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때 몇 군데인지를 정확히 헤아린다는 건 별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약이 안 들으면 3에서 6개월, 다행히 약이 듣는다면 1년 전후. 의사는 안타깝게도 뼈에는 이 약이 잘 안 듣는다라면서 친절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암을, 그것도 시한부 말기암을 진단받고 일주일간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소리 없이 눈물만 흐르는데 슬프기보다 어찌 손 써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내몰렸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나에게 현실이 되었다니 현실 감각이 무뎌지고 이 세상과 내가 유리된 듯 느껴졌습니다. 두려움, 절망, 당황스러움, 누군가에게 향하는지 모를 원망, 슬픔, 아쉬움, 이제껏 한 번도 느끼기 어려운 감정들로 똘똘 뭉친 시간들이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악몽을 꾼 듯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게 맞는 표현일 듯 싶습니다. 제발 이 모든 게 그저 나쁜 꿈이기를. 그러나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온몸을 옥죄어오는 통증에 절망했습니다. 꿈이 아님을 깨닫고 뼈 전이암 통증 앞에서 저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폭풍 검색으로 암 환자들의 인터넷 카페를 찾아봤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암 관련 카페가 있어 바로 가입하고 밤새 글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면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곳에 치유의 희망 같은 건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들이 올린 글에 의하면 저 같은 상황에 놓인 환자들은 희망을 얘기할 어떤 건더기도 없는 부류였습니다. 초기 암이라 해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재발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재발하면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인 듯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공유하는 하나의 진실은 암 환자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죽음을 전제로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암은 곧 죽음이라는 전제 아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것인지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한두 달이라도 연장할지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나면 다음엔 어떤 약이 있는지, 어떤 증상에 어떤 치료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견디기 수월할지를 서로 묻고 대답하는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병 걸린 사람끼리 위로하고 슬퍼하고 한탄하며 함께 죽어가는 과정을 학습할 뿐 근본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항암제의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를 따져가며 자기 목숨을 확률에 거는 사람들의 풍경은 실로 슬프고도 우울했습니다. 카페 카테고리 안에 부고란엔 함께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간 사람들의 부고 글을 보고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거꾸로 따라 올라가며 죽어가는 과정을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신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암치병과 관련한 정보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지엽적인 것 일색으로 저 같은 초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이를테면 암에 대한 원리적 설명이나 어떻게 하면 치유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 이미 치유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자연 치유에 대한 글을 올리면 근거 없는 내용으로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난하며 물어뜯기 바빴습니다. 그런 글을 읽다 보면 끝 모를 패배감과 나도 저 사람들 무리에 섞여 곧 죽을 것이라는 공포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죽음을 학습하게 되고 이런 죽음을 학습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암은 죽음이라 믿고 무력하게 죽을 준비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그대로 떠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전제하며 한두 달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치료받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암 치료 과정에서 제 삶의 질을 포기한 채 병상에 누워 천장 보며 공포와 괴로움 속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저의 소중한 삶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저는 오직 다시 건강해져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그 상태만을 원했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화면을 닫고 나와 버렸습니다. 죽음을 학습하는 그런 카페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암 통증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밤에는 통증과 공포가 더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쩌면 본능적으로 말기암을 진단받고 치유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암 극복 치유기를 보면 공포가 조금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유기들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밤에는 통증과 공포로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치유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틀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영상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해져 토막잠이라도 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극복 치유기들을 찾아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말기 암 진단을 받았지만 온전히 치유를 이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을 타고났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보는 동안 암이 죽는 병이라는 인식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의 최고 의사가 저는 살 길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고 저 역시 암이 죽는 병이라 확신하여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암종, 병기와 관계없이 반복되는 치유 사례들이 있는 것이지? 정말 암이 죽는 병인가? 하고 암은 죽는 병이라는 의심해 본 적 없는 명제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긍정적인 회의감입니다. 수많은 치유기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어떤 공통된 자연치유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했기에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이 자연치유 사례에 대해 그리고 자연치유 메커니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처음 암진단 당시 나를 살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주치의의 말을 듣고 환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연치유에 대한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고 책을 읽고 살 길을 찾아 헤매면서 대체의복을 시행한다는 병원과 의사들을 찾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자연치유를 접한 이후 뭔가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는 기대만 있을 뿐 아직 그 원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부족한 데다 자신감도 별로 없는 상태이니 뭔가 확신 있게 그 길을 안내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서였습니다. 수많은 치유 사례들을 본 터라 간판에 자연치유를 내걸고 있는 병원이라면 그래도 제 상태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와 함께 치유를 위한 구체적 처방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체요법이 자연치유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순진하고 부질없는 기대였는지를 알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당신 얼마든지 제대로만 자연치유 노력하면 나을 수 있어.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건 이 한마디였지만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처한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사실만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어떤 노력도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넌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라고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의호흡을 하는 의사들 역시 각종 주사제와 면역 증강제, 이름도 낯선 특수 약제 등등을 포함한 처방전과 수백만 원이 넘는 견적서를 내밀며 이 모든 걸 다 했을 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모른다고 무기력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스스로 공부하며 갖게 된 치유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게 그렇게까지 말한 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한 책임 회피용이었을까요? 내가 말했잖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암 환자의 심리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이었을까요? 물론 저는 1%의 확률에 기댈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뒤돌아 나왔습니다. 실망감이 컸습니다. 적어도 대체요법은 자연치유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믿었기에 의사는 치유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저에게 치유에 대한 확신을 줄 거라 여겼습니다. 가능성은 없지만 이거라도 해봐라 하며 수백만 원짜리 견적서부터 내미는 의사를 만난다면 진짜 자연치유의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거나 의사로서 기본적 소양도 없는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갔던 의사들 중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연치유를 하는 병원입니다. 선생님, 제가 자연치유를 하는 중인데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항암제를 같이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끊고 자연치유 노력에 전념하는 게 나을까요? 돌아온 것은 너무나 성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선 어느 쪽이든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연치유를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병원에서 해주는 처방을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판단할 수 없어 뭔가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찾아갔던 것이고, 내심 항암제 복용하지 말고 자연치유에 매진하시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 그날 의사가 보여준 반응은 제게 실망감을 넘어선 무참한 기억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는 저에게 지금 상황에선 어떤 난리 플루스를 쳐도 결과는 바뀌지 않으니 영쓰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치유의 길을 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대하지 말라는 말뿐이니 갈수록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독감만 더해갔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환자의 운명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홀로 삶의 길을 찾아 나섰던 절박함이 저를 살게 한 치유의 길로 이끌었으니 결과적으로는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때 거부했던 비싼 대체의학 치료 방법들도 암 치유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치유 노력, 즉 잘못된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의 개선이 바탕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의미 없는 수준이 됩니다. 댐이 터져 몰려오는 물기를 모래주머니 몇 개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제가 비타민C 메가도스와 비타민C 정맥주사 요법에 대해 한 달여간 공부한 다음 회사 복직 후 이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의 태도는 너무나 심드렁했습니다. 환자는 뭔가 열심히 알아본 뒤에 이거 효과가 있겠구나 하고 기쁘게 얘기하는데 의사는 별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의사와 좀 더 친해진 뒤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왜 그런 식의 반응이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암 환자 3, 4기들을 봐왔지만 저처럼 좋아진 경우가 처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될 리가 있겠느냐는 패배의식에 쌓여 있으니 자연스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작 의사부터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으니 환자가 어떤 공부를 하고 무슨 가능성을 물어봐도 별다른 의미를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후 여러 의사들과 말해봤지만 제가 효과를 본 자연치유 원리에 대해 이해하거나 관심을 보인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뒤늦게 저를 보고 기적이라며 놀라워하고
어떻게 투병했는지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실행했던 방법이나 내용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중 누구 것을 따라 해볼까 궁리했지만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설득되거나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방법론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제 목숨을 걸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목숨을 확률에 걸 수는 없었습니다. 암정, 병기와 관계없이 치유 사례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몸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생리학을 기반으로 우리 몸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치유 사례들과 그 공통점을 알게 되었고 자연 치유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암덩어리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일 뿐 암덩어리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생긴 암을 의사가 완벽하게 없애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암 치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재발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그 원인은 나만이 없앨 수 있고 따라서 암은 누가 낫게 해주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암은 파괴적인 내 삶의 방식에 기인한 세포 변질이 원인인 질병이고 따라서 암은 그 파괴적인 삶을 바꾸라는 마지막 경고, 이것이 암의 의미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은 치유 적합적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마지막 경고이고 이를 무시한 채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긴다고 나을 리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은 무엇보다 자신이 치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암 치유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어디를? 저의 온몸에 퍼진 암세포들을 뼈 사이사이까지 파내보자는 이야기인가? 그게 가능해?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를 수술하나요? 주치의는 원발인 오른쪽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차피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데 원발인 오른쪽 신장을 제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치의는 전이된 신장암의 경우 원발 부위 신장을 제거했을 때 한 달 더 살 확률이 40% 늘어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라 40%.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더 걸리겠다. 고통 속에서 한 달 더 생명을 늘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저에게 한 달은 의미 없다 생각되었지만 주치의에게 말기암 환자의 한 달 생명 연장은 현대의학의 성과이자 업적, 보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20일 후에 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제겐 의미 없는 이 수술을 받기 싫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온전한 치유이지 한 달 더 살 확률 40%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하기 싫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곧 하반신 마비가 올 것이라 말했고 그 당시 저에겐 자연치유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데다 엉덩이와 발가락의 감각이 무뎌지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거부하여 병원과 인연이 끊어질 경우 하반신 마비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20일 동안 열심히 자연치유해서 암이 조금이라도 줄면 수술을 거부할 요량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CT를 찍기 위해 개인 영상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암이 줄어들 리는 없다. 그것도 치료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며 단칼에 거부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위해 입원한 날 인턴이 수술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는데 오른쪽 신장은 제거하고 왼쪽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왼쪽 신장에도 암이 생길 경우 죽을 때까지 투석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 외에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만 쫙 펼쳐 놓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갈까? 그랬다가 만약 마비라도 오면 어떡하지? 밤새
이 두 생각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날이 밝았고 많은 수술 대기 환자들 사이에 누워 있다가 마취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내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올 때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특히 갈비뼈가 너무 아팠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신장을 제거하는데 갈비뼈 아래쪽 복강경 넣는 부위에서 수술하면서 갈비뼈가 갈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의료 사고 아냐?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져서인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마약성 진통제도 듣지 않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암성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아프다 죽는 게 암이구나. 그러잖아도 고민하던 수술이었는데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역시 하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암 진단 후 바로 병원에서는 항암제 수텐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신생혈관을 억제해 암이 크는 걸 막아주는 신생혈관 억제 기존의 표적 항암제였습니다. 그 약을 받아 설명서를 보는데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명서에는 수텐 투약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생존율 그래프 비교해서 밑에 숫자가 4, 5 정도 더 연장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 숫자 단위가 월이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쥐였던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만 생각하던 저에게는 정말 의미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고 2주 후 외래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주치의가 어땠냐고 물어보길래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경과 관찰을 하고 싶어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옆에 인턴인지 두 명이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인지 서 있는데 민망할 정도로 약을 먹어야 사진을 찍지. 약 먹고 2주 후에 오세요.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시간 벌기용으로 항암제를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항암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연 치유하는 저의 상황에서는 표적 항암인 경우 항암제 용량을 줄여 최소한의 양으로 6개월만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주 먹고 1주 쉬는 형태로 50mg 처방을 받았는데 처방량의 절반인 25mg만 복용했습니다. 총체적인 자연치유 노력과 함께 항암제 복용 기간에 검사한 결과는 항상 좋게 나왔습니다. 항암제 복용 6개월째 실제 복용 기간 4개월 되던 마지막 기간에는 12.5mg만 복용했습니다. 수텐의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 용량이 25mg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 없는 양이지만 제가 정한 마지막 타임 12.5mg을 복용한 후 검사 받았을 때 주치의는 약이 잘 듣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계속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2.5mg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량이 아니기에 저는 항암제 효과라기보다는 자연치유 노력의 효과라 확신하고 예정대로 항암제 복용을 중지했습니다. 마지막에 최소 용량의 반인 12.5mg로 줄여 먹은 이유는 저의 치유 효과가 스텐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치유 노력 때문인지 체크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술 후 상처 부위가 웬만큼 아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주치의는 방사선 치료를 권했습니다.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고 곧 하반신 마비가 올 것이니 통증 감소와 마비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곱만큼의 고민도 없이 바로 아니요. 지금은 견딜만하니 못 참겠으면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방사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수술 때와 달리 단칼에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치유 청사진이 대충이라도 그려져 치병 체계가 잡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치의에게 엄청 혼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별 말씀 없이 제 의견을 받아들였고 방사선 이야기는 2번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은 호기롭게 거부하지만 곧 방사선 해달라 매달리게 될 거다 하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 반 만에 뼈 통증이 사라졌고 빠르게 치유되어 갔습니다. 방사선 치료 권유를 단칼에 거부한 것이 너무 무모하거나 무식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무모해서 혹은 무식해서 방사선 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유로 가는 길인 치유 청사진이 수립되어가는 상황이었고, 암의 근본적 치유책은 수술도, 항암 치료도, 방사선 치료도 아닌 암에 대한 몸의 방어 체계를 다시 세우는 노력이자 원인을 없애는 노력인 제대로 된 자연치유 노력임을 알았기 때문이지, 제가 무모하거나 무식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설령 자연치유 노력을 통해 치유되지 못해도 저는 제 몸을 온갖 가혹한 치료들의 경연장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결정은 결코 무모해서도 무식해서도 아닙니다.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암 치유의 길을 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항암 치료를 끊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내가 의사보다 똑똑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냥 의사 말 들어. 암 진단 후 자연 치유를 선택한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충고의 말들입니다. 행여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아마도 불안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물론 저는 의사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그 똑똑함이 저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수재들이 모인 대학병원 의사들보다 더 똑똑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치의에게 제 몸을 맡기지 않았고 제 나름의 길을 가기로 맘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을 치유하는 일의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의 본질을 보는 지혜와 직관, 현명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연 치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살 수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치유될 가능성을 전혀 상정하지 않은 채 죽음을 유예하기 위한 처방을 내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 치유를 접하는 순간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증명되지 않았지만 온전한 치유의 희망이 있는 길과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는 검증된 길. 저의 선택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명했습니다. 저의 지병 프로세스에서는 자연 치유가 메인이 되었고 주도권은 전적으로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자연 치유는 환자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기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 치유에 관한 한 의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영역이 다르기도 한데다 절박한 암 환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연 치유에 관해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어떤 치료 효과도 내 몸의 건강성 회복 노력의 바탕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첨단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라도 인간의 지력으론 해독 불가능한 우리 몸을 고쳐야 하는 일이기에 그 한계가 분명하지만 자연 치유의 논리 체계 속에는 이미 인간의 지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지력, 아니면 억겁의 시간이 이룬 지력이 만든 완벽함이 내 몸에 있습니다. 저는 다만 그 완벽함을 발휘하게 하는 조건을 깨달아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방법으로 내 몸에 해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사실 자연 치유라는 영역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실체도 없어 보여 등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암과 관련된 책을 100권을 넘게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암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질병이고 바로 죽음과 연결되는 질병이어서 수많은 가설과 주장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치료법과 도사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에 대해서는 통일되고 검증된 의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각자 도생하며 이것이 길이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만 치면 암 고치는 법이 1000가지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혼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묻습니다.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도저히 선택을 할 수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확실한 기준을 세워 선택을 하고 궁극적으로 치유 청사진을 세웠습니까? 글쎄, 정말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그 답은 바로 저보다 먼저 자연 치유를 통해 치유를 이룬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자연 치유기를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 안에 핵심적 공통점을 찾아보니 그게 바로 치유로 가는 핵심이자 지름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들이 검증된 이론의 근거와 바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재개 완치는 없으며 고식적 치료만 가능하다면서 시한부를 선고했지만 저는 고식적 치료라는 것들에 애당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온전한 치유였을 뿐 조금 괜찮게, 조금 그럴듯하게 검증된 방법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닌 삶의 방향으로 기술을 돌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 조금씩 드러나는 길의 윤과 치유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아보고 그 공통점들이 어떻게 해서 치유로 이어졌는지 그 근거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학습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쌓이다 보니 마침내 치유 청사진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자연 치유에 완벽하게 설득당했습니다. 성을 두고 싸우는 공성전에서 성을 함락하는 일은 성을 지키는 일에 10배 가까운 노력과 화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건강이라는 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이를 다시 찾는 데에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노력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저를 지켜줄 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다시 찾는 건 기존에 저의 건강이라는 성을 지키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 치유 노력에 집중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제 삶의 바탕이 되었던 것들과 절연하고 저는 집을 떠나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치유에만 집중하기. 저는 이를 전업치병이라 이름 붙이고 치유에만 집중했습니다. 저에게 암을 가져온 물리적, 관계적 공간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오직 치병에만 집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형님의 친구분이 오대산 인근 마을의 이장으로 계셨는데 때마침 비어있던 생태마을 시설을 통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습니다. 산세가 빼어나고 장수노인이 가장 많이 있다는 해발 700m 고지였습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반 여행객들을 받지 않도록 하고 펜션 3채를 한꺼번에 빌려 사용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엄청난 사치처럼 보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허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그곳에 머무르며 제가 공부를 통해 터득하고 있는 자연치유의 다양한 방법론을 접목하면서 그야말로 치유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수행하는 수도자의 삶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먹고 운동하고 쉬고 명상하고 공부하면서 오직 치유에만 몰입하며 하루 24시간을 채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나서면 푸르른 생명의 숲에서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 흙과 태양의 기운이 어우러져 피워내는 따뜻한 외음이 부드럽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의 폐부 깊숙이 들고 나는 청명한 바람은 도시의 삶에 찌들었던 삶의 먼지들을 조금씩 씻어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치유되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자연 치유를 돕는 가족들의 노고는 제가 그곳에 머무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형님들께서 번갈아 다녀갔습니다. 제가 먹을 녹즙 재료를 공수해오고 저의 입을 것과 치병 도구들을 세심하게 챙겨다 주었습니다.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서울에서 200km 거리를 오가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괜찮은지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제가 머물던 기간 동안 이장님을 비롯한 인근의 몇몇 분들은 걱정 어린 눈으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다 돌아가곤 하셨다 합니다. 이장님의 어머님은 이따금 제가 운동을 나가거나 안 보이면 혹시 죽은 게 아닌가 싶어 문을 열어보거나 제가 기거하는 건물 주변을 둘러보고 가셨다고 합니다.
뭔가 목을 걸 좀 주고 싶어도 치유 시기를 철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어 있어 늘 안타까워 하시던 분입니다. 그때의 저는 철저하게 자연 치유적 원칙에 입각한 식단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정해진 것 이외의 음식은 일절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들어올 때 걸음도 혼자 못 걸었던 저였으니 필시 중간에 큰일치를 각오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걱정이 크고 불안했을까요? 다행히 걱정하고 놀랄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니 큰 피해 안 드리고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치유 과정에는 이런 주변 분들의 걱정과 따뜻한 관심도 한몫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형님 역시 조용히 저를 지켜보며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움 주실 만한 분들을 믿고 거기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대산에 있는 동안 인근 월정사에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아름다운 절, 월정사, 특히 진입로에 있는 전나무 숲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기운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청량감 있는 음영 가득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곳을 맨발로 걷는 건 그 자체로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108배도 올리고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월정사 스님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제가 누린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치유를 신선노름이라 비유하곤 하는데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좋은 음식과 자연의 맑은 기운과 따뜻한 배려 속에 기거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은 신선노름 그 자체라 할 만합니다. 그렇게 오대산에서 지내던 어느 날 아내와 두 딸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월정사의 정취를 느끼고 전나무 숲길도 걸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순간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려서야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암을 진단받고 나서야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엔 몰랐다기보다 암을 진단받은 뒤에 더 깊고 간절하게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삶의 위기가 가져온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정수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칠을 함께 머물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는 감정의 경랑이 찾아왔습니다. 두 딸은 아빠와 떨어지기 싫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덤덤하던 저였는데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와락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저는 반드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치유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제 품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간 날 밤 그들이 떠나고 난 빈자리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고 한동안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동굴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별은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치유 청사진이 있었고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 되찾을 더 큰 희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병이 정말 치유될 수 없는 병이라 여겼다면 저는 절대로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 곁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밥을 먹고 따뜻이 안아주고 즐거운 시간을 남기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암은 죽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치유 노력을 통해 완벽하게 벗어날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족을 떠나 홀로 치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상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들어간 오대산에서 저는 걷는 건 물론 산비탈을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고 오대산에 들어간 지 불과 7개월 만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머물던 생태마을은 지금의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치유의 공간, 제2의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입니다. 오대산에서 지낸 시간이 특별한 것은 자연치유적 원리에 기초한 모든 노력들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치유에 능통한 누군가의 지도와 처방 없이 제가 공부한 것을 제 몸에 적용해가며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이다 보니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레도 없이 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며 어떤 선택들의 연속을 이어간다는 것은 실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주로 누워서 지냈습니다. 운동하고 녹즙 만들어 마시고 풍욕하고 명상하는 일 외에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온몸을 파고드는 극심한 피로감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제 몸속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가 다 망가져 있던 탓입니다. 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한 피로감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조금씩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대산에서 치병하던 2012년 6월 중순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전신에 뼈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로 가끔 자리에서 일어선 채 발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며 몸에 진동을 주는 동작을 했습니다. 척추 전이암 통증 정도를 감지하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그 무렵에도 저는 수시로 일어나 몸에 진동을 주면서 통증의 강도를 통해 자연 치유의 결과가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판단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지를 보며 저의 몸 상태와 자연 치유의 성과를 가늠해 보곤 했습니다. 몸을 상하로 흔들어 보면 여전히 아팠습니다. 척추 마디마디에서 골반에서 가슴뼈 사이에서 비어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발병전으로 저의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통증은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통증의 극단을 연상케 했습니다. 통증의 양상도 다양했습니다. 양쪽 골반에 퍼진 암은 오래 앉아있기 힘든 묵직함을, 양쪽 갈비뼈의 전이암은 치과에서 마취하지 않은 신경을 바늘로 찌르듯 벼락이 치는 날카로운 통증을, 가슴에 전이된 암은 고개를 숙일 수도 손을 댈 수도 없이 아팠습니다. 특히 등 통증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온갖 통증이 난무했습니다. 마치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찐득찐득한 타르가 묻어 그곳에서 통증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듯했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 온갖 통증들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제가 제 몸의 통증을 느끼며 늘 떠올렸던 단어입니다. 특히 힘든 것이 용암이 들끓는 듯한 뜨거움으로 느껴지는 통증인데 암이란 것이 이렇게 아프다 죽는 거구나. 눈물만 흐를 뿐 인간으로선 견디기 힘든 통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진저리 치게 아팠던 통증의 강도가 어느 날부터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안 죽겠구나. 이제 살게 되겠구나. 오대산에 들어간 지 한 달 반쯤 지나서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석 달째가 되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벼워진 몸의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깊은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아갈 듯한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껏 느껴본 기억조차 없는 상쾌함과 개운함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개운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듯 싶던 통증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자연 치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특히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를 기간, 평생 다시는 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볍게나마 다시 뛸 수 있었을 때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고 그것은 엄청난 자신감이 되어 온전히 치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에게 통증이란 다양한 얼굴을 가진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듯이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하지만 제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통증은 제 몸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인 동시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가 치유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대산에서 전업치병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 그해 11월에는 암 진단 8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현대의학적인 정확한 제 몸 상태를 확인할 겸 정기 검진을 위해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치의와의 대화가 보통은 1분을 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사진도 보여주면서 거의 모든 뼈 병변들이 흔적만 있고 그 흔적에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잘 유지된다면 흔적도 없어질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항암제를 끊고 싶다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도 끊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더 이상 항암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항암제는 2012년 10월경 이미 임의로 끊은 상태였습니다. 대신 암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니 6주마다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지만 이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치료받기 위해 검진받은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몸 상태임을 확인받고자 검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의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더 이상 병원에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젠 반환점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실천한 결과를 현대의학적으로 암이 없어졌다는 확인을 꼭 받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완치는 없다는 온몸에 퍼진 다발성 전이암이라는 제 몸 상태가 현대의학적으로 어떤 치료도 필요 없고 추적 관찰만 해도 될 정도로 치유됐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제 상태가 호전된 건 알지만 정확한 주치의의 설명과 확인을 받지 못해 불안해하던 아내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주말에 근사한 곳에서 외식하자고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처럼 온몸에 암이 퍼져서 걷지도 못하고 마약 진통제로도 통제 안 되는 통증을 가지고 있는 말기암 환자가 아무런 현대의학적 치료도 받지 않고 지낸다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에 다 맡겨버리는 것이 훨씬 더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엄성과 삶의 질을 지키고 진정한 치유를 위해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지 무모해서도 무식해서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똑똑한 의사들 말을 들어야지 내가 뭘 안다고 내 맘대로 하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자동차 운전을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저는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암은 자연 치유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유 메커니즘도 확실하다고 믿고요. 많은 환우분들이 돌아오지 못할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진정한 치유 방법으로 암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어느 때보다 생에 대한 충만함으로 가득 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암 투병 과정에서 저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온몸을 파고든 암세포로 목숨이 풍전등화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은 36개월 남았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사형 선고를 듣고 그냥 받아들이며 슬퍼하지 않았고 걸을 수도 없고 누워서 고개를 돌리기조차 힘들 정도의 가공할 통증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산중에 기거하는 어떤 암 치유 고수를 수소문하거나 신비의 명약을 구하려고 저의 마지막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암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면서 이 원인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치유책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제 평생 이만큼 학구열을 불태웠던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치유를 위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자연 치유력과 항상성과 면역력을 올리는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를 찾아 실천했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은 식사와 운동, 명상, 다양한 심상요법, 온열요법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습득한 이론적 기반에 따라 철저하게 적용하고 실천한 덕분에 온전한 치유와 지금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제가 진심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제가 천수를 누릴지 얼마를 더 살다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건강과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지금도 암과 사투를 벌이며
절망하고 있는 환우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어려운 시련을 이겨나갈 희망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